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 산업 현장 일부에선 파업과 시위, 또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재계는 이 노란봉투법을 지렛대로 가을 투쟁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노란봉투법으로 우려되는 혼란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노란봉투법으로 안 그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노사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꼼꼼한 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 경제학과 김형기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한양대 경영학과 이상민 교수,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현대자동차 노조 또 HD현대중공업 노조가 9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밖에 제조업 현장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때가 참 묘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란봉투법 때문에 빚어진 파업이냐?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아닌 경우가 이제 다반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특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윤동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사실 임금 조섭 차원을 넘어서 지금 현재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긴장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분 같은 경우가 법률 하나가 국한돼서 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는 건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개정법에서는 쟁의 행위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쟁의 행위의 범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는 근로 조건의 결정에서 이제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바뀐 것 같은 경우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럼 현대차 노조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최근에 트럼프 관세 협정에 의해서 해외 투자도 늘어났고 또 신사업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교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급 인상률, 성과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잠정 임단협 합의안이 이제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지금 다시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걱정은 이거죠. 이 노란봉투법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가을 이 노조들의 투쟁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교수님. 일정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이나 어떤 이제 논쟁을 격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질서를 좀 잡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가을에 이제 파업이 많냐 적냐만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와 기준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사가 정당한 스스로의 이제 전문성과 또 권한과 그에 걸맞는 책임을 공동으로 이제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일정하게 이제 논쟁이 필요하고 어떤 이제 분쟁이 있다면은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인 그런 어떤 불안정한 그런 노사 간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을 우리가 이제 한정해서 볼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노사가 좀 대등하고 동반자적인 관계고 상생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생산적이냐 생산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투쟁 만능주의, 파업의 일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정부 측의 설명은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혼란을
가져올 큰 전환점을 만드는 신호 시그널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노동운동은 이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데 매우 전투적이고 파업투쟁 일변도입니다. 특히 대사업장에서. 그런데 이런 노사관계 상황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 경제가 노란봉투의 노란색으로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고 만약 이것이 이대로 시행돼 가면 한국 노사관계 대혼란과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돼서 한국 경제는 이제 불이 꺼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갔다가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 한국 노동운동에 이 협조적이지 않고 대립적 노사관계고 특히 민주노총은 정치투쟁 중심으로 파업투쟁 일변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자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면 찬반이 팽팽해요. 보여주세요. 네. 긍정적 평가 49%,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42%. 사실 또 세대별로도 또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나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죠. 49%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런데 42%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재계라든지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고용 같은 게 많이 위축될 그렇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경제적인 여파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분규의 발생 건수도 늘어났고요. 네. 실제 근로 손실 일수도 계속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단 하나의 노란봉투법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실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한 노동계의 전반적인 투쟁 심리를 강화하게 되는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노동계에도 책임을 분명하게 이제 강조할 것이고 이제 이 파업도 절차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 합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파업으로 가는 건데 모든 불법 파업을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마치 조장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부도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경영계 재계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또 현실에서 적용될 때에는 그것으로 지렛대 삼아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 제기와 어떤 투쟁의 그런 이제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도 있고 신기술이 있고 정년의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노사관계도 새로운 어떤 변화의 요구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자들이 행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의 영역과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보호받고 유지해야 되는 어떤 노동권에 관한 부분이 기존의 어떤 생각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계속 요구받고 재편받아야 될 것을 사실은 이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런 잡음 없이, 아무런 논의 없이, 아무런 서로의 주장에 대립 없이 그런 부분이 새롭게 정립될 거라고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쟁 부분들이 비생산적이지 않고 생산적으로 각자의 영역을 보다 뚜렷이하고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떤 상생을 노사가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된다면은 그것은 투쟁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일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어느 한쪽에 굉장히 좀 과다한 요구들로 네. 변질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위험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노사의 주체의 선택에 또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이 사측과 노조의
실제 사용 여부가 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교수님. 지금 국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 대립적 노사 관계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약 독일이나 그 노사 공동 결정 제도 된 독일이나 어떻든 좀 더 협력적 노사 관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저는 뭐 이 법이 큰 충격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노총은 투쟁적이다. 정치 투쟁이잖아요. 특히 뭐 종북 뭐 지향에 사람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그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 엄청난 신호로 다가가서 뭐랄까요. 지금까지의 좀 안정되었던 노사관계가 폭발적으로 좀 불안하게 갈 수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이제 외환이라고 한다면 외부라고 한다면 이제 안에 바깥에 우리 내부 국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부 외환 가는데 내부 요인은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다. 저는 개정보다도 보완보다 빨리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호가 기업이 이탈, 해외로 이탈,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들의 해외 이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해외로 진출. 그러면 이제 하청 기업도 이제 전부 이 관계가 끊겨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고 동시에 특히 청년들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임금 투쟁과 관련된 거 말고요. 임단협 안에 예를 들면 신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때도 노조가 이제 미리 알려야 된다. 지금 나오네요. 노조에 미리 알려야 된다.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거죠. 이제 요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아니냐.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에 놓였습니다. 이상민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이제 이 문구를 보면은 마치 이제 경영자들의 정당한 전문성의 어떤 기반한 경영권이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것이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근로조건과 고용과 임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미치는 고용에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그 부분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이 없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또 그것 때문에 노사의 어떤 시각 차이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런 어떤 지침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후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노사 간의 논쟁과 입장 차이가 조율되는 것에서 사전에 그런 조율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것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용자들의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경영권에 이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이제 우려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근로조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가 잘 좀 갈라치고 그런 것이 현장에서의 어떤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노사관계에서의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이게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노동쟁의 대상을 그 근로조건 결정으로부터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사실은 기업의 경영상의 결정에 근로조건에 영향 안 미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영길은 지금 경영- 그거에 지금 네, 예, 민감한 근데 특히 이제 구조조정, 정리하고 사업 통폐합, 신산업 진출 이거는 슈페트가 이야기하는 기업의 혁신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의 우리 노사 공동결정제를 가면 거기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걸 통해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노사가 보완하는데 독일 같은 노사관계에서는 그냥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왜냐하면 하세요. 한국 노동운동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조금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독일에서 이제 예. 그 공동결정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서 이제 보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공동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경영자들의 이제 전문적인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보를 좀 공유하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나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동결정을 강조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결정은 없죠. 그렇지만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 강하게 영향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영향력과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독일 공동결정법의 이제 취지인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재무적이고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전문성을 노동조합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담고 있는 그 어떤 균형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공동결정법이 그동안의 노사협력의 어떤 토대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결국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의 어떤 투자 부분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에 특히나 이제 일자리와 그런 어떤 불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되어야 이게 신기술이라는 것이 그 기술만으로 생산성을 발휘할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만큼 몰입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느냐가 생산성을 결정하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텐데 예, 그렇다면은 노조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노사 상생을 좀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는 저는 두 분 논쟁에서 이제 좀 빠진 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상 임금 근로 시간을 중심으로 저희가 아마 쟁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이 결정에 따라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원론적인 부분과 독일식 뭐 해외 부분의 사례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 판단에 대한 것을 노조가 개입하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 정보에 대해서 노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은 노조가 경영 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측면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영 판단에 대한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경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해고라든지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신산업에 대한 진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영향을 향후에 미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인데 문제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내 일자리라든지 생산 물량의 축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까지 논쟁이 많고 실제 나중에 법적 판례가 많이 쌓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영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부분이 고무줄처럼 해석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 추상적이잖아요. 개념적인 거고 지금 예. 이번에 개정된 내용 들어가 보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더 얘기했다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 다 못해요.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정부가 주요 기업들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 불러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이제 대책을 논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또 하나 이거예요. 사용자성에 대한 정의, 범위 이게 좀 불분명하다. 지금 법 조항 내에서 보면 말이죠. 그럼 이제 하청, 교섭 대상으로 두는 하청의 범위는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 실무에 적용했을 때 업종별, 현장별로 정말 다 다를 텐데 이거에 대한 혼선, 여기에 대한 견해 듣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 먼저 의견 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제 이중 구조입니다.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하청 구조가 이제 다단계처럼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경제의 특성인데 이 구조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 대중소기업 간에 특히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 8, 90%인데요. 한국은 50%입니다. 이 원청 기업하고 부품 기업 사이에 이 큽니다. 그럼 이건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먼저 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여기 있는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또 하청 기업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교섭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법이 만들고 있는데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제학적 논리에 의하면 산업 구조를 먼저 바꾸고 산업 정책을 먼저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 하청 구조를 해결해야 원청 하청 간 노동 조건도 개선되는데 이 지금 이 본말이 전도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인정하시듯이 사용자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약 관계 근로 계약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교섭 대상이 되니까 물론 뭐 외국에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데서는 교섭력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대로 만약 경제적으로 해석된다면 정말 뭐 재계가 이야기한 대로 1년 내내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되고 이 사회적 비용, 기업이 지불 비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히 우려됩니다. 저도 이제 노동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권 강화를 주장해온 사람이지만 사실은 노동권을 강화시키려면 기업이 제대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하면 노조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다. 노동봉투법은 노동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자문하면 노동의 일자리, 특히 청년 노동자 일자리, 스스로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일할 권리잖아요. 일을 못 하게 된다. 심각한 자기 파괴적 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법은 상당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렵네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거죠. 하청에 노조가 있는 하청 업체라고 치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같이 원청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임금 격차가 난다. 불만이다. 원청을 상대로 내 임금 높여달라. 이제 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맞죠? 핵심. 그럼 이제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노동법에서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이제 기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이제 하청 업체와 이제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좀 단일화해서 어떤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의 어떤 조건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법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어떤 이제 소득과 어떤 그 경쟁력의 격차가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이제 문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근데 그것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으로 구분하고 산업 정책이 먼저 되고 노동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서로의 영향이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노란봉투법의 긍정적인 부분, 물론 이제 재계의 경제계의 어려움과 그 우려를 분명히 이제 그 알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정당하게 이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일인데 원청에 속했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고 하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그 격차가 일정하게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고 보고 그 교섭을 통해서 그것이 좀 완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모색의 어떤 출발점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으로부터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OECD의 그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잘 파악하고 한국 경제의 문제를 심각한 이중 구조, 특히 같은 현대자동차는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은 이제 하고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의 격차가 딱 배로 나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이 불평등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물론 해소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그 원청 기업과 그 하청 받는 사이의 그 관계,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의 관계, 네. 그게 더 큰 문제지. 이걸 이제 이 원청의 자본과 하청의 노동 관계로 이걸 직접 막다투를 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는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실제 조립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제가 다닐 때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는 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대신에 계열사의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사실은요. 그렇죠. 부품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럼 어쨌든 현장에 네. 지금 비정규직이 있는 거네요. 네. 있긴 아니 있는 현대차에는 없어요. 현대차에는 없는데 현대차에는 계열사라든지 협력사들에는 있는 거죠.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 있습니다.
파트별로 그렇죠. 다. 옷 색깔도 파트별로 다르고. 섞여 있지는 않아요. 현대 차 내에서는 헬멧도 조립 다르죠. 라인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 싶은 게 그게 아니고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 중에 하나는요. 진짜 이 사용자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네, 네.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게 되면 13.7%만 250인 이상의 대기업이고 나머지나 중소기업. 미국 같은 경우 57%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고 일본 같은 경우 40% 이상이 대기업 비중입니다.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IMF 이후에 중소기업에다 노동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전가시켜서 이와 같은 균형되지 않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초기에 여쭤봤던 이제 앵커께서 여쭤보던 질문을 보게 되면 사실 원청과 협력업사의 임금 격차는요 지금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나고요. 추가적으로 복지 관련된 부분 성과급까지 고려하게 되면요 이게 2~3배까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자체가. 근데 원청만이 아니라 하청이 이제 원청원 상대로 교섭을 나서잖아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청 노동자의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는요. 원청 노동자 같은 경우, 원청 노조 같은 경우도 이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은요. 그게 이제 노노 갈등의 그렇죠. 노노 이유가 될수 갈등에 대한 있다는 부분에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현대차에 예만 들었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또 노노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아까 이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과 하청 간의 또 이중 구조에 대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가 기업의 사이즈 갖고 달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노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제가 산업 정책을 매우 강조한 이유가요. 우리가 도요타나 다른 나라 자동차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원청과 하청 간에 특히 저는 대구 뭐 또 고향이 경북에서 현대자동차 계열의 부품 부처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레이트 카팅 단가 인하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단가 인하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사실 개정해야 돼요. 이게 더 우선 과제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대해서 그걸 어떤 잉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이걸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청 기업도 물론 자기 혁신도 해야 되겠지만 해서 이제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원청 기업의 근로조건, 임금과 하청 기업의 이 격차를 하청기업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또 심지어 파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하면 이건 실제 해결도 안 되고 혼란만 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하청 기업의 사측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청 기업의 노조와 원청 경영진 간에 교섭을 한다. 그럼 이제 하청의 경영진은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정당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제 연구개발이나 향후의 어떤 투자, 관리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요구하고 이제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맡겨져 있는 거고 이제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이제 하청의 사업주가 그것을 전적으로 결정했다면은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그 부분에 이제 분명히 이제 하청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만약 굉장히 이거 하청 높아지면은 경영진이 월급을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만약 이제 교섭이 직접 원청과 하청의 노동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하청의 사업주의 부담이나 그 결정권이 상당히 이제 좀 제약되고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청과 원청의 이제 사업주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청의 사업주도 이 원하청의 관계에서 그 어떤 단가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법이 저는 이후에도 같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노란봉투법과 같이 이것이 이제 맞물려서 그래야지 이제 이중 구조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더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하청 사업주의 어떤 그동안의 어려움이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란봉투법을 활용해서 더 정당한 우리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임금을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의 이제 교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청 사업주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하청 중소기업이 상당히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단가 인하 관행이라든가 하청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에 따라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경영 지원이 없이 또 혁신 지원이 없이 만약 임금만 인상적이 줬으면 이제 하청 기업의 더 이윤 마진이 더 줄어듭니다.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하청 중소기업 자체의 경영을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이래 되면 이제 원청 기업은 예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외 진출도 이야기되지만 가능하면 전부 해외로 나가려고 할 거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할 거예요. 이래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자기 파괴적이다. 노조가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하청 경영진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는 건데 그렇죠. 임금 협상은 원청 경영진과 하청 노동자들에서 많이 타결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 될수 영향은 있는 이제 거예요, 왜? 하청 경영진이 어쨌든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원하청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임금 협상 안에 하청 경영진의 소위 말해 동의 사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원하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때 원청이 그것으로 한정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판단되고 앞으로의 판례들이 계속 축적돼야 되겠지만은 모든 원하청 관계가 그것으로 전부 다 대체된다. 이렇게 말할 물론 수 그렇진 없죠. 않죠. 네.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분 교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그럼 과연 하청 사업주는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가나요? 들어가긴 하겠죠. 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 네, 있죠. 교섭에. 들어가게끔 교섭에 들어가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옵저버인지.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은 하청 사업주 같은 경우는요. 원청과 그리고 실제 노조 사이에 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청하고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청 노조하고 어떠한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요, 하청 사업주가 이걸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모든 기업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청 사업주가 그거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코스트 리덕션을 또 단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단가 압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은요. 실제 본인에 대한 뭐 관련된 이익이윤이라든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되는데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청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하청 사업장과 계속 하고 하청 사업장에 대한 이런 뭐 상황이나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들을 상승시키는 조건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250인 기율이. 네. 그러면 이제는 다단계적인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조선처럼 단계적으로 해서 실제 임금 구조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놓은 부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장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체가 사실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맞는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협상 단일화 창구를 마련한다는 게 이제 지금 노란봉투법 그 후속 TF 안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조가 같이 원청 하청 노조가 같이 들어가는 단일화 창구 협상이 가능한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게 될 텐데 그거를 한 바구니에 바스켓 안에 넣어서 같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타결되는데 하세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이게 생각도 이제 드는데 노조가 우리나라 뭐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잖아요. 만약 산업별 노조 체제로 한다면 그건 이거는 유럽식이죠. 유럽식이 네. 문제가 없는데 기업별 노조를 그대로 두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또 것 약간 같아요. 앞으로. 산별 노조의 협상처럼 되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래 가야 될 것 같아요. 산별 노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 쫙 산별로 가야. 그러니까 저는 산별 노조로 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직접 고용하든가. 그리고 그런 직접 고용한다는 이미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만약 노동봉투법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좀 좋은 결과 우리 한국 노사 관계를 좀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한국 경제에도 다만 그 산별 노조도 전투적인 노조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예컨대 협력적 노사로 간다면은 협력적 노사 관계하고 산별로 가고 또 독일식 노사 공동 결정 제도로 간다면 이 상당히 노사 관계 안정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병행으로 가야 되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그러면 이런 테이블이 구성됐을 때는요. 원청 노조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청 노동자는 자기 목소리를 더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 노조 내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이중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 인상을 할 때 률로 하지 않고 액으로 하는 뭐 이런 방식들을 보통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격차를 좀 계속 좁혀나간다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동안은 이제 그런 어떤 조금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한국에서 자리 잡아왔던 정당하고 뭐 체계적이지 않은 어떤 이제 관행들로 이렇게 이제 쌓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원청의 노조와 하청의 노조 또 다른 하청의 다양한 노조 이렇게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단번에 어떤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그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공정한 임금이고 시장의 임금이고 그것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 원청의 노동자들과 하청의 노동자들 다양한 노동자들이 얼마만한 일의 가치의 차이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어떠한 집단 성과급을 또 받을 수 이런 것에 대한 룰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사실은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에 불가피한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공정의 룰이 이중구조의 개선해가는 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 부분을 네.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담고 있다.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보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자 점거 금지, 그다음에 대체근로 허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보안 입법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 의견 이건 윤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이게 참 필요하다고 본다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게 좀 너무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장 점거 금지 같은 경우는 제 42조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명문화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요, 점거 농성 같은 경우는 생산 차질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사고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합법적 파업 과정에서도 사업장 일부까지 점유가 불법화되면요, 실제 단체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뭐 봉쇄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독일 같은 경우도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평화적인 점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판례가 쌓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대체근로 허용 네.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 노동법 제43조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쓰는 방법들이 좀 있었죠, 사실 이 기업마다의 특성을 갖고. 근데 문제는 대체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만약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노조에서의 파업을 모든 것들을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실제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지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체근로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다 인정한다. 이게 일부만 인정하죠.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인데 만약에 불법 점거라든지 폭력적 행위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인정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논쟁했을 때는 제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꼭 관철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고 노조에서는 절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노란봉투법의 최대의 문제는 역시 그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 쟁의 대상도 이렇게 확대해 놨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 그러니까 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지금 그동안 많이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이것도 이제 손해배상 못 한다면 불법 파업을 굉장히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방어 수단으로서 사측이 이제 대책을 허용한다. 예컨대 이래 되면 이게 사실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이쪽도 사측도 이제 위협 수단을 방어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보완보다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이 법을 폐기를 요구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아예 폐기를요? 폐기를 요구해야 되죠. 이 보완하면서 이렇게 덜덜이 해봐도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국민의힘이 늘 이래 가면 결국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안입법 여부에 관한 이제 논의를 떠나서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 근로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거나 하청을 쓸 수는 없는데 당해 사업장의 이제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하청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그런 관계를 했다면은 그러면 그 원청의 사업장을 당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는 논의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점거에 관한 부분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단체 이제 노동권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전체를 다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을 해왔거든요. 부분적으로 그것이 경영권의 침해가 안 된다면, 업무 관리권의 침해가 안 된다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업무를 방해한다던가, 그 갈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 쟁점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보안의 여부를 떠나서 쟁점으로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권의 업무권에 대해서 보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논의가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란봉투법과 연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의 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눈에 띄는 거는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그럼 이제 노사정 대화의 창구가 마련된 건데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십니까? 예, 만약 그 진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진짜 말을 많이 합니다만 진짜 민주노총이 진짜 정말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 와서 정말 기업이 살아야 우리 노동자도 산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런 인식으로 대전환해서 자리에 앉으면 저는 그 큰 진전을 보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많은 부분의 독소 조항이 사실 현실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전에 기구로 봤던 경사노위였는데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거의 활동이 요즘은 없잖아요. 활동이 거의 없었죠.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 3년간은 거의 잠정 휴업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좀 그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냐라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 벌써 통과됐고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이걸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에 법적 정년 연장을 올해 안에 시하겠다는 것이 사실 한국노총의 그런 바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주 4.5일제 검토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노사 간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것을 인식을 했고요. 저는 민주노총에 대한 아까 진짜 변화냐고 뭐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걱정스러운 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최근에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 조직률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있고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까 이상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첨예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은 노동권의 후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내부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사 노유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경사 노유에서 합의된 내용을 과연 국회까지 갖고 가고 이 부분이 입법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냐.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또 향후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상민 씨, 네, 그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민주노총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이고요. 그래서 경사노위는 아직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의 정부의 의지를 합의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양한 국회에서의 여야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겠다.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로 이어질지는 사실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올해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였습니다. 한국 노동시장도 급격한 구조 변화 앞에 놓였습니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머리를 맞댈 때지 하나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렇게
투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